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밀리터리 프리토크쇼 본게임 오늘 역시 지식을 통한 즐거움을 여러분께 드릴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박한 지식으로 밀리터리 덕후들의 선구자 같은 존재시죠? 군사 전문 기자 유용원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일찍이 밀리터리 덕후의 길을 걸을 뻔하셨으나 철학 과목을 거쳐 과학까지 섭렵한 자팍다식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정호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분도 모시고 했으니까 저희가 또 바로 군대를 만나면 충성이고 저희는 바로 또 MSG 구호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MSG요! 이건 뭐 계속해도 약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뭐 두 번 연속해서 본 게임 보내드렸는데 주위 어때 반응은 좀 이렇게 좀 올라옵니까? 댓글 반응도 좀 있고요. 네. 예. 근데 하여튼 그 화면이 훨씬 잘 받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약간 배틀성에서 좀 져서 좀 뭐라고 뭐 후배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밀리는 듯한. 그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네. 저는 주로 네가 왜 저기 나오냐라는 반응이었어요. 저랑 또 비슷하시군요. 이거에 국방TV에 나오는. 그래서 뭐 설명을 해줬죠. 네. 과학기술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봤다시피. 뭐 그럼 또 수긍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자, 오늘 정말 치열한 설전을 벌일 주제는 무엇일지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미사일의 끝판왕, 끝 ICBM입니다. ICBM은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보통 8,9,0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을 본격적인 ICBM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ICBM을 보유한 나라가 오히려 몇 개 나라 안 됩니다. 몇 개 나라 될 것 같아요. 미국, 예. 중국, 예. 러시아, 예. 그다음에 군사 강국이 독일, 프랑스, 영국. 예. 근데 영국, 프랑스는 의외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 위주로 돼 있고요. 인도라든지 이런 하여튼 총 5개국인데 옛날에 이제 1950년대부터 이 ICBM이 개발이 됐는데 본격적인 거는 이제 1960년대에 미국과 구소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유를 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2세대 ICBM이다. 그때부터 핵탄두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메가톤급. 네. 메가톤이라는 것은 TNT 폭약 100만 톤입니다. 뭐 상상이 잘 안 가죠 사실. 1톤만 터져도 사실 엄청난 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이죠. 그런 면에서 ICBM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 최근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국제적 큰 파문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시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다. 북한은 뭐 이렇게 그날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화성 14형, 뭐 발사 성공, 뭐 이렇게 주장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근데 또 한미일은 이건 ICBM이라고 하기는 평가가 뭐 이르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이제 ICBM을 개발한 겁니까? 일단은 북한의 기술과 네. 이쪽 과학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한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실 뭐 미국 본토라고 해도 알래스카 정도를 공격하는 정도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약간 미흡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그 정도를 극복할 가능성은 꽤 크지 않은가. ICBM 이제 뭐 멀리 나가면 근데 멀리 나가는 것만은 아니겠죠. 좀 정의를 조금만 더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ICBM이라는 게 대기권 밖을 벗어났다가 다시 떨어지는데요. 보통 고도가 한 1000에서 2000km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대기권이 보통 100km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다시 들어오면 공기 마찰에 의해서 엄청난 열이 생기잖아요. 그 열이 보통 한 7000에서 8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 탄두가 미사일 탄두가 떨어질 때 음속에 24에서 25, 우리가 마하 24? 마하 24, 25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면 사실 웬만한 쇠붙이도 녹아버리죠. 그래서 그 정도 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엄청나게 음속이 20배 이상 빠르게 떨어지면 마찰에 의해서 조금씩 그 쇠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깎입니다. 상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균일하게 깎이지 않으면 튕겨 나가버려요.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정교하게 똑같이 균일하게 깎여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북한은 이번에 화성 14형 이것도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나 미국 정부 당국이 볼 때는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쏜 화성 14형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비행 궤도로 날아간다고 봤을 때
한 7,000에서 8,000km 나갈 수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8,000km 미국 서부 지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핵탄두를 미사일 탄두로 달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 소형화라고 그러는데 소형화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북한의 ICBM 개발이 한 8.5에서 9분홍선까지는 간 거 아닌가. 그 미사일의 그 원리를 이렇게 구현해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긴 한데요, 이걸. 예. 슈퍼맨 2였나요? 뭐 이런 아주 옛날 영화지만 보면 미사일이 전체 모양을 그대로 가진 채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얘 저 슈퍼맨이 날아가서 얘를 잡는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 궤도를 날아가는 걸 이제 뭐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보통 이제 3단 로켓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로켓 발사할 때 보시면 처음에 좀 천천히 올라가죠. 예. 굉장히 예. 큰 게 좀 그리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2분에서 5분 사이에 이제 1단하고 2단 로켓이 생각보다 빨리 분리가 됩니다. 이 저 중계 보시면 1단 로켓 금방 떨어져요. 얼마 안 갑니다. 2단 로켓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떨어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미 고도가 한 200km 돼요. 그 얘기는 우주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가서 1000km, 2000m까지 올라가는데 요 정도 속도에 이르면 이제 더 이상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죠. 지구궤도에서 궤도를 타게 되고요. 예. 우주공간이 아니라 다음에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상당히 추진력이 복잡한 더 이상 네. 예, 지금까지 네. 받은 건 충분하다. 궤도까지만 올리면 돼요. 아. 필요한 궤도까지만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추진력이 필요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유 낙하를 다시 시키는 거죠. 낙하를 시키면서 그걸 정확하게 맞추고 물론 중간에 뭐 약간의 보정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이렇게 3단계의 원리가 돼 있고요. 영화 보면 이렇게 막그 영화니까 가상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막 대통령이 협박받고 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버튼 쭉 날아가는데 거의 어디 뭐 뉴욕까지 가는 순간에 이게 주인공이 그 상황을 해제시켜서 다시 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근데 그건 맞습니까?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되나요? 우리가 이제 미사일 시험할 때는 이 잘못하면 발사 직후에 폭발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엄한 데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자폭 장치를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실전 배치된 무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도 조정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면 거기서부터는 자유낙하고 네네. 미리 다 그 입력해 놓은 그렇죠. 거고. 어떤 영화 보면 이제 환상특급이었나요? 이 로켓 전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장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두만 날아오고 불 막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오고 막. 하면서 여기까지 다 와 있는 절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본게임 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느낌이에요. 그럼 이 ICBM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그럼 평가하는 요소는 뭡니까? 멀리 가면 되나요? 아니면 뭐 세게 터지면 되나요? 뭔가요? 대륙가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보통 5,500 이상 보지만 8, 9,000 이상 돼야 본격적인 ICBM으로 보통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핵무기 위력이죠. 위력이 얼마만큼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근데 이게 10,000km 이상 날아가게 되면 과거에는 오차가 몇 킬로씩 됐어요. 요즘은 그 대륙간 산도 미사일도 정확한 거는 100m 단위까지 이렇게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사실은 말이 그렇지 지금 엄청난 겁니다. 10,000km 날아가서 100m밖에 오차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점을 맞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현재까지 제작된 ICBM 중에 유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제일 세다. 발사 장면이 예, 발사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SS-18 코드네임 별명이 사탄인 사탄. 사탄. 예. 이름 잘 지었네요. 이름 자체도 아주 뭐 탄이여 물러가라. 예. 러시아의 제식 명칭은 그 R-36M2 최신형 보헤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그 탄도 하나만 실을 경우는 20메가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메가톤이 100만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20메가 2천만 톤이요? TNT-4가 2천만 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구소련에서는 SS-9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25메가톤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ICBM 중에는 사상 제일 강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SS-18은 그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이제 이거를 MIRV라고 이제 다탄도 미사일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MIRV를 할 경우는 한 500kton에서 800kton 탄두를 한 10개 정도까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보다는 이제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정확도가 220m. 그것도 뭐 대충 8,000km, 9,000km가 아니고 최대 사거리가 16,000km인데 220m.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확도가 그냥 무슨 예, 그러니까 러시아 2천만 톤이 TNT가 터지는데 뭐 어디 떨어지고 뭐 사실은 뭐 1, 2kg가 오차가 나도 사실은 그렇죠. 아무 상관도 네. 없죠. 속담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건데 네. 이 러시아 무기치고는 ICBM 치고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저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우리 원쌤께서 생각하시는 ICBM 이 녀석입니다. 얘는 일단 무슨 퍼레이드에 실려 예, 퍼레이드 그런 상태죠. 네. 토폴-M이라는 녀석인데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최초로 개발한 ICBM이죠. 단일 탄두는 그냥 800킬로톤급 핵무기 한 개를 장착을 합니다. 메가톤급은 아니고요. 근데 MIRB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는 그런 것도 설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고 10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요. 사정거리는 1,500km. 그리고 오차는 200m. 러시아의 ICBM 중에는 사실은 오차가 가장 낮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ICBM. 명중률은 더 높고요. 네. 그리고 위력은 이제 떨어지죠. 위력은 이제 SS-18보다 떨어지는데 SS-18은 사일로라고 그래서 고정된 지하 미사일 발사대에서만 발사가 되는데 이 미사일이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바퀴 달린 트럭 보셨잖아요. 그 이동식 발사대인데 여기저기 옮겨 다녀 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숲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시베리아에 뭐 이렇게 전혀 감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잠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고요. 고체 연료를 쓴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액체 연료를 쓰면 사실 속도 제어하기 좋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발을 잘해서 심지어는 이 거대한 로켓의 그 연료통 사이로 새 나가버립니다. 연료를 채워놓은 채로 놔둘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발사할 때 연료 꽂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연료를 채워 넣은 다음에야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고체 연료는 그냥 넣어놔도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몇 분 만에 발사할 수가 있어요. 네. 저쪽에서 로켓이 날아오는데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뭐 1시간 내에 옵니다. 오는 훨씬 빨리 오죠 그보다. 오는데 이제 아이고 기름 넣어야겠다고 기름 넣는 동안에 터지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발사한 순간 즉시 발사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엄청난 거죠. 아 그러네요. 진짜 네. 뭐 날아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저 기름통이 앵꼬여서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산란시키는 특수 도료를 발랐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저 옛날 레이건 정부에서 뭐 스타워즈 스타워즈, 해가지고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핵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레이저를 산란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력도 굉장히 높고 그 탄두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탄두를 냉각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탄두가 떨어질 때 뜨거워져서 터질 수도 있지만 이 열 때문에 밑에서 감지가 됩니다. 대공 미사일을 쏘는 거 못해서 하늘에서 폭파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어렵게 만드는 냉각 기술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최첨단 기술의 어떤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사거리 혹발력 그게 아니라. 네네. 예.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안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뽑은 거죠. 앞서 뭐 메가톤, 뭐 100만 톤 TNT, 뭐 네. 근데 귀에 쏙쏙 들어가기 전 어떻게 설명이 좀 안 될까요? 네, 이게 TNT라는 이제 폭약이 있잖아요. TNT로 환산했을 때 이게 몇 톤의 파괴력을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래서 1메가톤은 이제 TNT 100만 톤이 되죠. 근데 메가톤급이란 건 정말 엄청난 거고요. 보통 우리가 히로시마 이제 나가사키가 실전 투하된 유일한 두 개의 원자폭탄이잖아요. 그런 정도는 이제 뭐 20킬로톤, 그러니까 2만 톤이죠. 톤. 그러니까 100만 톤하고 비교하면 뭐 굉장히 50배 차이 나는 건가요? 5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히로시마 사망자만 7만 8천 명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메가톤이란 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대충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2004년에 이제 반핵단체 NRDC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반도의 핵폭격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 TNT 15킬로톤짜리 핵폭탄.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 히로시마도 그렇죠. 비슷한 네. 거죠. 예. 이게 만약에 삼각지 상공, 삼각지 어딘지 아시죠? 아 삼각제. 예, 국방부와 바로 옆에. 한미연합사가 있을 예, 거예요. 예. 삼각지 상공 500m에서 폭발한다. 보통 이렇게 이 정도 높이 폭발하거든요. 국방부, 합참, 미군 기지, 전쟁기념관 다 녹아서 증발합니다. 형체도 없이. 용산역. 예,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녹화군이 여기도 여기는 당연히 여기 지금 뭐- 거리인데. 초토화 되고요. 그 다음에 후암동, 이천동, 용산구 일대는 그냥 폐허가 되고 우리 동네 없었지. 뭐 조금 시뮬레이션. 떨어진 서울역 서울시청 남대문 일대 건물을 반파.
여의도, 63빌딩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거나 파괴되고 그래서 이 직접적인 폭발로 인해서만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시민이 40만 명. 추가로 그 방사능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사망하는 시민이 22만 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만약 100m 상공, 지금 500m 상공이었잖아요. 가까이 터지면 100m 상공에서 떨어지면 사망자는 125만 명으로 서울 인구의 10%가 죽는다. 히로시마 폭탄만으로. 그러니까 메가톤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메가 15 거의 20 이거를 2만 톤이라고 잡아도 50배 아닙니까? 근데 네. 아까 뭐 50만도 있다면서요. 50 곱하기 50 50메가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한반도 전체가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무섭습니다, 형님. 네. 절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터지면 안 되죠.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이제 막는 방법을 이 말을 더듬게 되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더니 방어하는 방법. 이걸 뭐 이제 막는 방법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ICBM이 이제 3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발사돼서 올라가는 단계. 이거를 이제 영어로 부스트, 상승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대기권 밖에서 이 장기간 거의 수평으로 이 포물선 타원형이지만 타원형으로 비행하는 중간 단계 그리고 낙하하는 종말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근데 제일 사실은 요격하기 쉬운 게 어디겠어요? 시작이겠죠. 제일 당연히 느릴 거 올라갈 때 제일 크고. 올라갈 때 그 속도가 느리잖아요. 네. 그렇죠? 낙할 때보다는 네. 이 상상 단계 요격할 수 있는 게 우선 레이저 무기였고요. 또 하나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라는 요격 미사일이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 북한에서 ICBM을 쏜다고 그러면 동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해서 여기서 SM-3로 요격하는 방법. 이게 첫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중간 단계, 중간 비행 단계에서는 이제 지상에 배치된 GMD, 지상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GMD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지스함의 SM-3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이제 종말 단계가 여러분 요즘 시골 할머니도 아시는 사드. 예. 예, 요즘 사드가 너무 유명해져서 치가 터미널. 그게 종말이라면서요. 터미널. 예.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아시더라고요. 하여튼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이 단계, 이 종말 단계에서의 그 방어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발사한 걸 빨리 파악한다. 아까 지난번에 나왔던 조기 경보기 같은 레이더 장비라든가 이런 걸로 가장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기 전에 파괴시킨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이리 가면은 이때는 진짜 제가 언뜻 생각하기도 온갖 악재들이 다 속도, 뭐 네. 사이즈, 중간에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터트리면 그거는 조용히 없어지나요? 그 안에 들은 핵은? 핵이란 건 이렇게 붙어야 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붙지만 않으면 되지만 사실 폭발을 시키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요격 관련해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사드가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을 하고 패트리어트가 팩3가 이제 한 최대 20km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km 정도에서 요격해서 터트리면 그 방사능 같은 거 안 떨어지냐? 뭐 그런 의문 안 드세요? 그래. 네, 그게 터짐,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핵무기인데 예. 핵무기를 폭파시켜도 그러한 위험성이 없는 고도가 있습니다. 너무 낮게 누르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보통 한 14에서 15km 이상 정도에서 요격이 되면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패트리어트도 한 20km 정도에서 요격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사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더 줄여주는 거죠. 네. 요즘은 정말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면 음속에 ICBM이 아닌 북한의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음속에 뭐 느린 게 보통 한 4~5배 그리고 빠른 건 음속에 한 10배 이상 떨어지는데 거기 그 탄두부에 어디를 가격을 해야 기폭장치까지 파괴해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맞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근처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네. 직접 부딪혀서 파괴, 그 전문용 히트킬, 직격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사드나 패트리어트, 팩스준이나 우리가 개발한 그 천궁 개량형 다 그런 방식인데 그냥 대충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골프 칠 때 이게 약간 이것도 네. 서 있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당구 칠 때도 그거 못 맞는데 네. 마십으로 달리는데 그거를 위치를 지정해서 여기를 타격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원쌤 말씀 과학의 힘이죠. 예. 과학의 과학의 힘. 힘이죠. 예, 근데 또 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탄두가 이제 결국 이제 재도립을 하는 상황이 사실은 뭐 종말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엄청나게 공기 마찰로 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외선 감지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지만 어디 있는지는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잘 보이지만 탄두가 일단 대기권으로 들어오고 나면 속도가 초속 7km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대기권 이 100km로 치면 사선으로 들어와도 도달하는 시간이 한 2~30초면은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층의 방어, 다층 방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확실히 슈퍼맨도 소용 없네요. 슈퍼맨도 초속 7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슈퍼맨은 그 영화에 따르면 광속으로 나른다고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슈퍼맨은 가능하네요. 마 100이 넘는 거 아니에요? 네, 광속으로 나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개도 하겠네요. 네, 뭐 100개 사도. 네. 슈퍼맨을 만들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저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이 북한의 미사일 과학 능력이 대단한데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냐? 그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화성 14형 성공했다고 뭐 잔치 벌이고 난리 났잖아요. 뭐 퍼레이드도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행사하면서 영화를 상영했는데 옛날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 때 스커드 미사일 들여와서 둘러보는 거, 김정일이 둘러보는 거. 그다음에 최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미사일 개발한 그동안 공개 안 된 사진들이 몇십 장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연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북한도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노력을 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소련의 이제 80년대 말에 붕괴되면서 그 과학기술자, 미사일 기술자, 핵기술자들이 많이 여기저기 속된 말로 팔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런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설계도를 갖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구소련의 기술을 활용한 거다.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이 뭐 자주 발사하는데 네. 간격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 간격 하나하나 발사할 때마다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화성 12형하고 지금 이번에 화성 14형 비교를 하면 예. 이 탄도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할 때 이제 굉장한 마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속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요격 미사일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4형 같은 경우에는 끝이 뾰족하게 바뀌었어요. 속도를 훨씬 빨리 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찰열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고열을 견디는 또 재질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엔진은 사실 화성 12형과 같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동형으로 보이는데 엔진을 이제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사거리를 늘리려면 그렇죠. 그리고 탄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량이 이루어져서 또 앞으로는 더 무거운 엔진을 더 세게 만들면 더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고 또 다탄두 여러 가지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신형 엔진, 화성 12형이나 14형 쓴 엔진이 그 북한이 얘기하는 백두산 엔진, 80톤 추력을 갖는 그 엔진으로 보이는데 이 김정은이 막 어부박까지 해주고 흥분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구소련에서 SS-11이라는 미사일이 이번에 화성 14형처럼 80톤 추력을 갖는 1단 로켓을 쓰고 2단 미사일 형태인데 이게 1톤 무게의 탄두를 11,000km까지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한 7, 8천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효율성만 좀 개선하면 엔진을 두 개나 붙이지 않고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000km짜리도 뭐 핵탄두를 날릴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정말 상당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ICBM도 문제지만 우리는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미 천존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인터컨티넨탈이 아니죠, 사실. 이미 북한과 우리는. 예, 우리 300에서 500km면 우리 공격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수백 발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핵탄도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응하는 게 킬체인 KMD 이런 우리 나름대로 탄도 순항 미사일 타격 수단, 정찰 감시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중장기적으로 요격 수단 레이저 무기. 그 다음에 타격 수단으로 저는 무인 공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인 공격기 중에도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거의 안 잡히는 스텔스 무인기 같은 경우는 장시간 비행하면서 감시도 하고 거기에 미사일 달아서 공격도 할 수 있는 차면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다. 왜? 북한 이동식 발사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원 선생님께서도 우리의 대응. 이제 북한이 이 구조 속에서 감히 핵을 사용하거나 뭐 남침을 감행하거나 이럴 수 없는 어떤 그 압박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우리와 북과도 그렇지만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그게 결국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ICBM 얘기 나눠봤는데, 엄중한 우리가 북한의 문제까지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하여튼 ICBM은 사실은 우리하고 직접 관련 없는 남의 나라, 그다음 미래 얘기 같은데 이제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큰 이제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은 이제 총포로 싸웠고 2차 대전은 핵무기로 싸웠고 3차 대전은 더 훌륭한, 더 강한 핵무기로 싸울 것이고 4차 대전은 돌을 던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 네. 그냥 문명이 사람은 좀 남았을지 모르지만 문명이 다 파괴되고 이 ICBM 같은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말씀드리면서 ICBM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지난 시간보다 더 이거 뭐 인류의 문명이 막 정말 얘기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께 또 쏙쏙 들어올 때 여러분 또 상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밀리터리 그리고 사이언스 게임까지 한번 또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네. 이제 좀 피곤하네요, 진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